내 이름은 이종우. 올해 54세다. 한국건설에서 28년간 현장 소장으로 일해왔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현장 나가고 저녁 7시에 들어와 가계부 정리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자의 도리라는 것이다. 26년 전 결혼할 때부터 미영이는 모범적인 며느리였다. 부모님 생신 때마다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명절 제사 준비도 완벽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년 기일 때마다 제사상을 정말 잘 차렸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종우야, 부인이 정말 좋겠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제사상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직장 동료들이 종종 하는 말이었다. 나도 그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다. 28년 동안 현장에서 굴은 내가 가정만큼은 제대로 꾸렸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들 정민이는 올해 26세로 작년에 군 전역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급하게 재촉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이 어려운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다행히 정민이는 나와 성격이 비슷했다. 말수는 적지만 속은 깊은 아이였다.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미영이가 제사비를 요구하는 횟수와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명절과 기일에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차례상 음식도 더 늘리고 제사용품도 더 좋은 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여보, 아버님 기일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려고 해요. 요즘 물가도 올랐고 50세 여자가 남편에게 하는 말치고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일인데 돈을 아낄 이유가 있나. 첫 해에는 300만 원을 줬다. 제사상 차리고 친척들 대접하는 비용이라고 했다. 두 번째 해에는 500만 원이었다. 물가가 올랐고 제사상도 더 풍성하게 차리겠다고 했다. 세 번째 해인 작년에는 700만 원을 요구했다. 제사상 음식도 더 다양하게 하고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준비할 게 많아져요. 그때도 나는 흔쾌히 줬다. 현장 소장으로서 월급 450만 원의 상여금까지 합치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는 벌었다. 예금도 2억 정도 모아뒀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미영이가 아직 2월인데도 벌써 제사 준비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 기일은 8월인데 말이다. 여보, 올해는 아버님 23주기잖아요.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간 총 1,500만 원을 제사비로 썼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많은 것 아닌가.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산해봤다. 작년에 실제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떠올려봤다. 한우, 생선, 나물, 과일, 떡. 아무리 좋은 재료로 준비해도 실제 비용은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다. 친척들 식사 대접비를 포함해도 200만 원이면 넉넉했다.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에 쓴 걸까? 하지만 나는 미영이를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아내였다. 혹시 모르니 제사 준비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며칠 후 정민이가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외할아버지 댁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친정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부 인사 자주 드리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갈 때마다 뭔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더라고요. 정민이의 말에 나는 잠시 멈춰섰다. 26세 청년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 아닐까. 그날 밤부터 나는 미영이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말없이 조용히 28년간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온 내 방식대로. 아직은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단지 호기심에 가까웠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다. 26년 믿어온 아내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의 시작. 의심이 시작되자 나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 28년간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이었다. 우선 지난 3년간 미영이에게 준 제사비를 정확히 계산해봤다. 1년차 300만 원, 2년차 500만 원, 3년차 700만 원, 총 1,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명절 차례비, 성묘비,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 7,200만 원을 넘겼다. 7,200만 원. 내가 현장에서 1년 반을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 나는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줬는지 모두 기록했다. 숫자로 정리하고 나니 더욱 이상했다.
우리 가족이 1년에 먹는 식비도 600만 원 정도인데 제사 한 번에 그보다 많은 돈이 든다는 게 말이 되나. 궁금증은 커져갔지만 아직 미영이를 직접 추궁할 생각은 없었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정민이가 결정적인 단서를 가져왔다. 어느 날 저녁 현장에서 돌아오니 정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26세 청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평소 말수가 적은 아이가 이렇게 나선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엄마가 어제 저한테 차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택시비 아끼려고요. 그래서 차 빌려드리고 나서 내비게이션 확인했는데 최근 목적지가 모두 외할아버지 댁이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7번이나 가셨어요. 정민이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내비게이션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확실히 미영이의 친정 주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정민이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미영이 휴대폰에서 나온 알림 메시지였다. KB하나은행 이체 완료 안내. 김병수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김병수, 미영이의 친오빠였다. 자영업을 한다고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몰랐다. 엄마 폰에서 우연히 본 거예요. 충전기 꽂아드리다가 알림이 떠서.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26세 청년이 부모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영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처갓집으로 가는 횟수, 처남에게 이체되는 돈, 이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날 점심시간에 은행에 들렀다. 미영이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다. 부부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A사 용지 10장 분량의 거래 내역을 받아들고 현장 사무실로 돌아왔다. 천천히 내역을 확인해보니 패턴이 보였다. 내가 제사비를 미영이 계좌로 이체한 다음날 거의 예외 없이 김병수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다. 금액도 내가 준 돈의 7,080%와 일치했다. 1년차 300만 원 중 250만 원이 김병수에게, 2년차 500만 원 중 420만 원이 김병수에게, 3년차 700만 원 중 600만 원이 김병수에게, 명절 차례비, 성묘비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준 돈의 대부분이 처남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현장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시댁 제사를 핑계로 친정을 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터뜨리지 않았다.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저녁 먹고 TV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내 옆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26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다. 믿었던 아내가, 효부라고 자부했던 며느리가 내 부모님을 핑계로 자신의 친정을 도왔다는 사실. 이제 확신이 섰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 진실을 파헤칠 차례였다. 하지만 섣불리 미영이를 추궁하기 전에 처남 김병수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3년간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에게 흘러갔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김병수를 검색해봤다. 사업자 등록증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그는 2년 전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와 겹친 때였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나는 대학 동기인 박정희에게 연락했다. 15년째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였다. 종호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희야, 혹시 개인 신용조회 같은 거 할 수 있어? 가능하긴 한데, 왜? 설마 투자 사기라도 당했어? 자세한 설명 없이 김병수의 신용상태만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후 정희가 보내온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김병수는 현재 1억 2천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치킨집 폐업 후 카드론, 캐피탈 대출, 사채까지 손댄 상태였다. 신용등급은 최하위였고 압류 위험에 놓여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미영이는 시댁 제사를 핑계로 내 돈을 빼내 친오빠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미영이와 단둘이 앉았다. 정민이는 미리 도서관에 가라고 했다. 26세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는 없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50세 여자인 미영이는 평소와 다른 내 어조에 뭔가 눈치챈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은행 거래 내역, 김병수의 신용조회서, 그리고 정민이가 찍어둔 이체 알림 사진까지. 이것부터 설명해 줄 수 있어?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
26년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이게 뭔데요? 지난 3년간 제사비로 준 7천만 원이 모두 내 오빠한테 간 거 맞지? 미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26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배신감이 더 컸다. 왜 그랬어? 시댁 제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사업 망하고 빚에 쪼들려서 50세 여자가 남편 앞에서 하는 변명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시댁 부모님을 핑계로 써? 말하면 안 줄 줄 알았어요. 오빠는 내 친정 가족인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터졌다. 28년간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26년간 쌓인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배신당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친정 가족이면 내 부모님을 속여도 되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 집에서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내가 처음으로 화를 냈다. 여보, 목소리 좀. 26년 동안 내가 얼마나 효부인 줄 알았는데 시댁 제사 완벽하게 차린다고 동네에서 소문났던 거 모르냐? 미영이는 계속 울기만 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1억 2천만 원 빚진 오빠 때문에 시댁을 이용한 거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안하다고? 7천만 원이 미안하다고 끝날 돈이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에서 혼술을 했다. 54세에 처음 마시는 쓰디쓴 술이었다. 다음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26년 결혼 생활을 정리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54세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감정적 대응은 그만하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54세 남자가 26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속아 살 수는 없었다. 다음날 박정희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단순 조회가 아니라 정식 법률 상담이었다. 종호야, 상황이 심각하구나. 일단 사무실로 와. 정희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었다. 15년간 가족법만 전담해온 전문가답게 사무실 벽면에는 승소 판결문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해. 부부 재산이라고 해도 7천만 원을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한 건 명백한 배임이야. 정희는 내가 가져간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단언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 도래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거든. 가족 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야.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28년간 현장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었다. 이혼 소송과 배임죄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겠어. 재산 분할도 유책 사유 때문에 7,030 정도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착수금은 500만 원, 성공 보수는 회수 금액의 15%였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서 정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26세 청년이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민이는 의외로 담담했다. 아빠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사는 게 가족인가요? 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적어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 일주일 후 정희를 통해 이혼 소송과 배임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영이에게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가라는 내용이었다.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사과하며 매달렸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50세 여자가 남편에게 하는 애원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26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믿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오빠한테도 전에 1억 2천만 원 빚 갚으려고 처제 남편 돈 쓴 거 다 안다고. 미영이는 결국 큰 가방 2개를 들고 친정으로 떠났다. 26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예상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다. 가장 큰 건 직장에서의 시선이었다. 종호 씨, 법정 출석 때문에 또 조퇴해야 한다고요? 현장 관리팀장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건설업계는 좁은 인맥사회라 소문이 금세 퍼졌다. 가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현장 관리를 할 수 있겠어?
동료들의 뒷말이 들려왔다. 28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내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체면을 지키려고 잘못을 덮고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게 진짜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재판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은행 거래 내역, 김병수의 신용조회에서 정민이의 증언까지 완벽한 증거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 7천여만 원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미영이 측 변호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피고 김미영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손해배상금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문이 읽어지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이다. 재산분할도 예상대로 7,030으로 나왔다. 2억 원 예금 중 1억 4천만 원을 내가 가져가게 됐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의가 말했다. 종호야, 수고했어. 이 정도면 완벽한 승리야. 하지만 승리라기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26년간 속아 살았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날 밤 정민이와 단둘이 앉아 맥주를 마셨다. 아빠, 정말 속이 시원해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 보니까 26세 아들이 54세 아버지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28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은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다. 법정에서는 완승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손해배상금 7천만 원, 총 1억 원을 받아내야 했지만 실제로 회수한 건 절반도 안 됐다. 미영이는 친정에 얹혀 살고 있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김병수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강제집행을 신청해봤지만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통지만 받았다. 종호야, 이런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제 돈 받기는 어려운 거야. 정의가 미안한 듯 말했다. 변호사비로 나간 700만 원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되찾은 건 재산분할로 받은 1억 4천만 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기 때문이다. 54세에 깨달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심과 정의의 가치였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예상대로 어려웠다. 소송 소식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28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렸다. 이종호 소장, 요즘 현장 관리에 집중 좀 해주세요. 상급자의 압박도 시작됐다. 가정 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을 덮고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게 진짜 남자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민이와의 관계였다. 26세 청년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이 담겨 있었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정민이가 어느 날 저녁 진심으로 말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하지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아빠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지 말라는 것,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6년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26세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미영이가 떠난 후 오히려 평화로워졌다. 아버지와 아들, 두 남자가 사는 집답게 깔끔하게 정리됐다. 요리는 정민이가 맡았다. 군대에서 배운 솜씨로 의외로 음식을 잘 만들었다. 아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정민이의 말이 맞았다. 26년간 속인 아내보다 내 편에 서준 아들이 진짜 가족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재산분할로 받은 1억 4천만 원에 기존 예금까지 합치면 2억 원 가까운 자산이 됐다. 미영이에게 주던 생활비, 처갓집 도움 비용들이 사라지면서 가게가 훨씬 안정됐다. 아빠, 이제 주말에 일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곧 취업할 테니까. 정민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54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한 소식들도 들려왔다. 미영이는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했다. 50세 여자가 친정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됐으니 편하지 않을 것이다. 김병수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였다. 52세에 1억 2천만 원 빚을 갚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았다. 54세에 시작한 등산이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저 54세의 조용한 등산객일 뿐이다. 그런 익명성이 편안했다. 지난주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후배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아내가 친정 도움을 위해 남편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였다.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나는 후배에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라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면 안 돼. 후배는 내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결국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때 깨달았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끔 글을 올린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년 남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형님 글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정민이가 드디어 취업이 확정됐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중견기업이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모시고 살게요. 26세 청년의 다짐이 든든했다. 모시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지. 우리는 파트너야. 정민이와 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다. 54세의 새로운 시작. 28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은 인생 2막이 시작됐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